몰락한 양반가의 둘째 딸 다연은 약초를 캐며 기울어진 살림을 홀로 책임져 왔으나 그 집안에서 늘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연은 산속에서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내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 사내가 손에 꽉 쥐고 있던 피 묻은 종이 한 장과 낡은 나무패 하나는 다연의 집안이 오래전부터 숨겨온 한 사람의 죽음을 다시 끌어올릴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한 번의 손길이 한 집안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둘째 딸이 자기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해볼까요? 해가 사너리에 걸린 늦은 오후, 다연은 약초 바구니를 등에 메고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약초 도구는 바구니 한쪽에 늘 챙겨져 있었고 어느 비탈에 무엇이 자라는지도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급했던 것은 아랫집 노파에게 줄 황기와 당귀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 집 어린 것들이 끼니를 걸을 형편이었습니다. 비탈을 내려가던 다연 앞에 풀이 한쪽으로 쓸린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흘 위에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자 큰 바위 아래에 사내 하나가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옆구리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깊었습니다. 사내의 얼굴 한쪽은 피와 흙으로 덮여 있었으나 그 너머로 이마부터 턱까지 이어진 흉터가 보였습니다. 다연은 몸을 낮추어 사내의 코앞에 손등을 댔습니다. 끊어질 듯한 숨결이 닿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한 손에 무엇인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낡은 나무 패 하나와 피에 젖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나무 패에는 다연이 보지 못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종이 조각에는 사람 이름인 듯한 글자 몇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다연은 잠시 자기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두고 가면 산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었고 집으로 데려가면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얼굴이 어떨지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을 집안의 법으로 여겼고 오라버니는 낯선 자를 보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연은 바구니에서 피를 먹게 하는 약초를 꺼내 으깨고 으깬 약초를 그 위에 얹어 단단히 둘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늘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까닭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연은 근처에서 고등가지 2개를 골라오고 자기 거치마를 풀어 그 위에 묶어 받침대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연은 사내의 어깨와 허리 아래로 천을 받쳐가며 조금씩 자리를 옮겼고 상처가 땅에 쓸리지 않게 손을 더했습니다. 사내는 정신을 잃은 채로 신음만 흘렸습니다. 골짜기 안쪽에는 옛날 사냥꾼들이 쓰던 패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자리였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으나 비를 가리고 사람을 눕힐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받침대를 끌었다가
사내의 몸을 바로잡고 다시 끌었다가 자리를 잡는 일을 거듭하며 폐가까지 갔습니다. 약초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던 다연이라 해도 폐가 앞에 닿았을 때는 이마에 땀이 흥건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안에 사내를 마른 집 위로 옮긴 다연은 상처를 다시 살폈습니다. 옷자락을 갈아 옆구리에 피를 닦고 어깨에도 새 약초를 얹었습니다. 처치를 끝낸 다연은 사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다연은 폐가를 나와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왔고 차가운 천을 사내의 이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의 손에 쥐어있던 나무 폐와 종이 조각을 다시 그의 품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만일 이 사내를 해친 자들이 뒤쫓아온다면 가장 먼저 뒤질 곳은 사내의 품속일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자기 옷섭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면 돌려줄 생각이었고 그 전까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폐가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으나 자신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사람을 풀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집에는 열을 내릴 약재와 마른 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 다시 빠져나올 틈을 보아야 했습니다. 다연은 사내의 숨결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폐가의 문틈을 집단으로 가리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다연은 평소처럼 약초 바구니를 들고 마당에 들어서니 큰 오라비가 마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곁눈으로 다연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그리 늦게까지 쏘다녔느냐. 다연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아랫집 노파에게 쓸 황기와 당귀를 찾느라 골짜기 안쪽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연은 오라버니 시선을 받으며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산속 폐가에 누워있는 사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의 글씨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에 번져 읽기 어려운 글자들 사이로 윤가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글자를 보던 때부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윤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까닭 없이 입을 다물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다연은 끝내 묻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어제 캐온 황기와 당귀를 갈무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작은 보퉁이에 따로 챙겨 옷섭 반쪽에 두었습니다. 산속 폐가에 누워있는 사내에게 가지고 갈 약재였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올리는 동안에도 다연의 눈은 자꾸 마당 너머 산자락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내가 밤사이 열을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연의 집은 본디 양반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에 들어와 살림은 차차 기울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떠받치는 것은 다연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약초 보는 법을 배운 뒤로 산을 오르내리며 약재를 캐 약방에 넘겼고 그 돈으로 쌀과 소금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양반가의 딸이 할 일이 아니라 하여 아버지 앞에서는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양반의 체면을 말하면서도 그 체면을 떠받치는 쌀과 땔감이 어디서 오는지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무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글방에 다닌다. 하나 책장보다 술잔을 더 자주 잡았고, 마을에 권세 있는 집 자제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큰딸 서유는 어려서부터 곱고 얌전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는 그 큰딸을 잘 시집 보내는 일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연은 그 사이에서 큰딸만큼 곱지도 않았고 아들처럼 기대를 받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랑채에서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문이 부엌으로 들어와 다연에게 차상을 내오라 일렀습니다. 다연이 사랑채에 차상을 들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 앞에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의 강진사댁 사람이었습니다. 강진사댁은 관아에 든든한 줄을 대고 있는 집안이라 마을에서는 그 집의 말 한마디를 함부로 거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진사댁 사람은 큰딸 서윤의 혼사를 두고 말을 꺼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연신 머리를 숙이며 좋은 말씀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다연은 차상 위로 잔을 옮기는 척하며 자리에 더 머물렀습니다. 강진사댁이 언니를 며느리로 들이는 대신 아버지가 진 빚을 정리해 주겠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다연은 표정 없이 사랑채를 물러나왔으나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 혼사가 사람의 인연이 아니라 빚을 갚는 셈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기만 하면 곧장 산으로 오를 생각이었으나 사랑채의 심부름과 부엌일이 끊이지 않아 다연은 마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폐가에 가 있는데도 손은 속과 약절구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문이 다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부터 다연을 살피던 눈치였습니다. 제문은 다연 앞에 서서 옷자락을 훑어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다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초만 캐고 왔습니다. 그뿐이냐? 그뿐입니다. 제문은 쉬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산 쪽으로 몰아갔다는 이야기였고, 그자가 얼굴에 흉터가 난 사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고 들어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문은 그 말 끝에 다연의 거치마 끝이 어색하게 잘려나간 것도 알아챘습니다. 다연이 어젯밤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다고는 하나 찢어낸 자리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문은 다연의 손목을 잡아 끌더니 사랑채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버지가 강진사댁과 오간 이야기를 두고 흡족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큰아들이 다연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제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늘어놓았습니다. 다연이 어제 산에서 늦게 돌아온 일, 잘려나간 치맛단, 마을에 도는 흉터 사내의 소문, 다연이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까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한 번에 변했습니다. 말없이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어제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다연은 거짓을 댈 수도 있었으나 거짓을 댄 뒤에 사내가 발각될 일까지 생각하면 그 편이 더 위험했습니다. 다연은 사실대로 말하기로 하되 폐가의 자리는 끝까지
흐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산속에서 발견했고 그대로 두면 죽을 듯하여 비를 피할 만한 곳에 눕혀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은 다연이 짐작한 것보다 컸습니다. 흉터난 떠돌이를 양반가의 딸이 손수 치료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어렵게 잡은 강진사 댁과의 혼사가 어찌 될 줄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혼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 쫓기는 자를 숨겼다는 말이라도 나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집안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공포가 그 말투에 깔려 있었습니다. 제문도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자가 만일 관아에 쫓기는 죄인이라면 숨겨둔 일만으로도 집안이 화를 입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그 사내를 산에서 끌어내어 관아에 넘기거나 적어도 이 마을과 상관없는 곳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끌어내면 길에서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어머님께서 가르치신 도리에 어긋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어 다연의 뺨을 칠 듯하다가 거두었고 대신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 사내를 산에서 치우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사내가 산에 남아 있다면 직접 사람을 풀어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연은 머리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사흘이 짧지 않다고 셈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면 사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그가 누구이며 왜 쫓겼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은 부엌일을 마친 척하고 옷섭에 약재를 챙겨 산으로 올랐습니다. 폐가에 다다르니 사내는 어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이마의 천은 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연은 새천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한 모금씩 사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참 만에 사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을 다 뜨지는 못했으나 다연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알아챈 듯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다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산속 폐가입니다. 어제 제가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내는 자기 옆구리의 천과 어깨의 천을 더듬었습니다. 그 손길로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두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뜬 채로 다연을 향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마을은 어느 집안의 자리입니까? 사내의 눈빛이 흐릿한 가운데에도 묘하게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별 뜻 없이 답하듯 말했습니다. 이 씨와 강 씨가 있고 우리 집안은 윗마을 한씨 집안입니다. 다연이 강 씨라는 말을 꺼냈을 때 사내의 흐린 눈이 잠시 뜨이는 듯했고 한씨 집안이라는 말까지 듣자 사내의 얼굴은 한 단계 더 무거워졌습니다. 옷섭 안에 든 종이 조각에 윤가라는 두 글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기가 살린 사내가 단순히 길을 잘못 든 떠돌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연은 그제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연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사흘 가운데 이미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고 사내는 어제 잠깐 눈을 떴을 뿐 제 발로 일어설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연은 부엌일을 평소보다 빨리 끝내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쓰던 약재함을 깊이 뒤졌습니다. 열을 내리고 상처를 가라앉히는데 잘 듣는 약재가 그 안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약재를 작은 보퉁이에 챙기면서 윤가라는 두 글자와 어제, 사내에 굳은 얼굴을 다시 머리에 새겼습니다. 폐가에 닿았을 때 사내는 집 위에 모로 누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어제보다 또렷해 보였고 다연이 들어서자 사람을 알아보는 눈으로 다연을 보았습니다. 다연은 말없이 옆에 앉아 약재 보퉁이를 풀고 옆구리에 천을 갈았습니다. 상처는 어제보다 가라앉아 있었으나 아직 깊었고 어깨도 움직일 때마다 사내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다연은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한 그릇 떠서 사내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사내는 두어 모금을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다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다연입니다. 사내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한 번 굴려보더니 머리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현이라 합니다. 이현이라는 이름은 다연에게 낯설었습니다. 다연은 옷섭 안에 든 나무 폐와 종이 조각을 떠올렸으나 그 자리에서는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무엇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다친 사람을 다그치는 법이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대신 짧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쫓기셨습니까? 이현은 곧장 답하지 않고 집 위에 손을 짚으며 몸을 조금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옆구리에 천이 다시 붉어졌고 다연은 손을 뻗어 그를 도로 눕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다연의 손을 막았습니다. 낭자께서 저를 살려 두신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고 누군가의 재물을 탐하다가 일이 된 자도 아닙니다. 다만 십수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다시 들춰내려 한 죄로 일이 된 사람입니다. 다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사내가 보였던 그 무거운 얼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차근히 물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 마을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현은 다연의 얼굴을 한동안 보았습니다. 어제 다연이 한씨 집안이라 말했을 때 굳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현은 답을 곧장 내지 않고 자기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에 그의 표정이 한 번 더 변했습니다. 다연은 나무 폐와 종이 조각을 꺼내 이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산에서 발견했을 때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제가 잠시 맡아두었습니다. 이현의 손이 흔들리며 그 두 가지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나서 나무 폐의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물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할 거의 마지막 남은 물건입니다. 다연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무게는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현은 다연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낭자의 집안에서는 아직도 그 이름을 떳떳하게 쓰고 있습니까? 다연은 그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도리어 되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름이라 하시면 한씨 집안 말씀입니까? 이현은 짧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낭자의 집안이 한씨 집안이라 하시기에 여쭌 것입니다. 오래전 한씨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윤가의 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한씨 집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말한 이현은 숨이 차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구리의 천 아래로 다시 피가 배어 나오자 다연은 더 묻고 싶은 말을 삼킨 채 새 천을 풀어 그를 도로 눕혔습니다. 다연은 약초를 다시 으깨어 상처에 얹는 동안 종이 조각에 남은 윤가라는 두 글자가 이현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는 사실만은 머리에 새겼습니다. 종이 조각의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온 그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의 어떤 저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고, 마루에서 누군가가 윤씨 어쩌고 하는 말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든 약초를 내려놓고 부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다연이 까닭을 묻자 어머니는 그저 그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 거라라고만 했습니다. 어린 다연에게 그 말은 슬픈 음성으로 들렸으나 까닭은 묻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이현이 다시 숨을 고르기를 기다렸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우리 집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 성씨만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현은 다연의 얼굴을 한동안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족합니다. 낭자께서 그 일을 모르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다만 낭자의 부친과 오라버니께서도 모르신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연은 그 말의 뜻을 곧장 알아챘습니다. 이현은 자기를 다친 채 산으로 몰아넣은 사람들과 다연의 집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줄이 그어져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줄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듣고 싶었지만 이현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나무 패와 종이 조각은 다시 낭자께서 맡아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면 그자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실이 묻히고 맙니다. 낭자께서 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낭자의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현의 흔들리는 눈을 보고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연은 두 가지를 옷섭 깊이 다시 챙겼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다시 얹고 새 천으로 갈아맨 뒤 마실 물을 한 그릇 더 떠서 옆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가를 나오기 전 다연은 한 번 더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흉터는 어디서 얻으신 것입니까? 이현은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다 얻은 자국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연은 그 답을 받아들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흉악하게 여기던 그 흉터가 누군가를 살리려다 얻은 자국이라는 말이 다연의 머리에서 길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둡지 않았으나 다연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자기 집안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다연은 처음으로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입을 떼지 않은 사람의 침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다연은 재문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문은 종이 한 장을 펴두고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가 다연이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종이를 황급히 접었습니다. 그 손길이 다연의 눈에 박혔습니다. 다연이 지나가며 묻듯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무슨 글입니까? 재문은 짧게 답했습니다. 혼사에 필요한 글이다. 내가 알 일은 아니다. 다연은 더 묻지 않았으나 재문이 펴보던 그 종이가 단순한 혼사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그 황급한 손길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아버지가 한참 헛기침만 거듭하고 있었고 그 헛기침은 어제 강진사댁 사람과 마주했을 때에 그 헛기침과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산속 폐가의 사내가 던진 한마디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아직도 그 이름을 떳떳하게 쓰고 있습니까? 그 말이 한씨 집안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윤가와 얽힌 오래된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두 이름이 어떤 자리에서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고 그 자리의 진실이 누군가의 침묵 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다연은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산에서 돌아온 그날 밤 사랑채에서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재문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고 마당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말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연은 부엌일을 마친 척하면서도 사랑채 쪽에서 들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에 올리는 것은 강진사 댁의 혼사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처녀가 산에서 다친 사내를 보았다는 말. 흉터 큰 사내가 아직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을 소문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기한을 정한 사람이 아버지였으나 그 사흘을 다 채울 마음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없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가서 이연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자리를 옮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으로 나서던 다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문이 마을의 장정 서너 명을 불러둔 모양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와 사람을 묶을 만한 새끼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곁에서 도포 자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산에 숨은 사람을 끌어내려 갈 채비였습니다. 다연은 짧은 사이에 셈을 했습니다. 폐가의 자리는 자신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장정 서너 명이 산자락을 훑기 시작하면 사냥꾼들이 한때 쓰던 그 폐가는 머지않아 발각될 자리였습니다. 더구나 이연은
어제도 제 발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는 척 안채를 돌아 뒷담을 넘었습니다. 살림을 떠받치며 살아온 그 몇 해 동안 다연은 누구보다 마을의 길을 잘 알았고 사람 눈을 피해 산으로 오르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폐가에 닿자마자 이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이현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옆구리의 천은 어제 갈아둔 그대로였고 어깨도 아직 굳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자기 어깨로 그를 받쳐 일으켰습니다. 폐가 뒤편에 좁은 골짜기 안쪽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가 누울 만한 바위 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봄마다 들어가던 자리였고 그 안쪽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이현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두르고 한 걸음씩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몇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현은 숨을 몰아쉬었고 다연은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 두려워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바위 틈에 이현을 눕히고 집단으로 입구를 가린 다연은 폐가로 돌아가기 전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옷섭 안에 든 나무 폐와 종이, 조각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일이었습니다. 다연은 어머니와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자주 쉬던 소나무 뿌리 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폐가와도 바위 틈과도 떨어진 자리라 산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다연은 두 가지를 천으로 한 번 더 싸서 그 소나무 뿌리 아래 납작한 돌 밑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기가 끌려가 옷이 뒤져진다 해도 두 가지가 곧장 이현을 죽이는 칼이 되지는 않을 자리였습니다. 다연은 그러고 나서 일부러 폐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폐가에 남아있던 약재 보퉁이와 천 조각을 그대로 둔 채 집 위의 흔적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폐가에 들이닥쳤을 때 막 사람이 누워있다가 황급히 빠져나간 자리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폐가에 붙들어 두는 동안 바위 틈에 이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셈이었습니다. 다연이 산을 내려와 마당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을 훑고 온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폐가에서 거두어 온 약재 보퉁이와 피 묻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잡아오지 못했으나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는 분명하다는 보고가 아버지에게 올라갔습니다. 제무는 그 약재 보퉁이를 받아들더니 그 안에 든 약재의 모양과 다연이 평소 부엌에 두던 약재의 모양이 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제무는 천 조각도 펼쳐보았습니다. 그 천은 다연이 어젯밤 갈아둔 옷자락이었습니다. 제문이 다연 앞에 그 보퉁이와 천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다연은 거짓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에 두고 온 것이 맞습니다. 그 자는 어디로 갔느냐? 모릅니다. 제가 산에 올랐을 때에는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제무는 다연의 말을 믿지 않는 얼굴이었으나 다연이 빠져나간 길과 자기가 산을 훑은 길이 어긋났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무는 다연을 사랑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침 일찍 들른 강진사 댁의 청지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얼굴에는 흥미와 의심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의 일이 강진사 댁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다연을 향해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그 자는 도둑이 분명하다. 도둑을 숨겨둔 자도 도둑과 다름이 없다. 산에서 빠져나갔다 한들 마을 어귀를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일을 관아에 알려 그 자를 잡고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다연은 마루 끝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자주 보았던 아버지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빚쟁이 앞에서 도포 자락을 거두어 잡으며 어머니의 비단 옷가지를 내어주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기 집안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연은 마음을 정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알리시면 한 가지가 함께 알려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어느 집안의 일을 입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한 단계 어두워지는 것을 본 다연은 이어서 낮게 덧붙였습니다. 윤가라 하였습니다. 마루 위의 공기가 짧게 멎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잠깐 떨렸고 재무는 손에 든 1000조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진사댁 청지기는 두 사람의 얼굴을 살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다연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고 자기 한마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건드렸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으로 그 틀어진 자리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시를 어디서 듣고 와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그자가 무어라 떠들었는지는 모르나 그 입은 관아에서 다물게 하면 그뿐이다. 다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피에 젖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윤가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재문이 그 말 끝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문의 얼굴은 노여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재문은 다연 앞에 다가와 다연의 옷섭을 살피려 했고 다연은 손으로 옷섭을 누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옷섭을 비워둔 자기 셈이 옳았다는 것을 다연은 그 한 번의 손길로 깨우쳤습니다. 만일 옷섭 안에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면 지레문의 손에 그것이 넘어가는 일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었습니다. 재문은 다연의 옷섭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다그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손길과 굳은 얼굴은 강진사댁 청지기의 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청지기는 마루에 앉은 아버지에게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일은 관아에 알리시기보다 한씨 집안 안에서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강진사 어른께 따로 말씀드릴 일은 아닌 듯하나 두 집안의 혼사에 누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처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말한 신중한 처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마루 위의 사람들은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그자를 잡아 입을 막으라는 말이었고 잡지 못한다면 다연이라도 단속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자리를 뜨자 아버지는 마루를 손으로 한 번 더 내려치며 다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마당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마라. 약초도 마을 일도 모두 끊어라. 그자가 다시 산에 나타나도 우리 집안은
그자는 모르는 사람이다. 다연은 마루 끝에 앉은 채로 머리를 숙였으나 마음 안쪽에서는 다른 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당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된다 해도 산속 바위 틈에 누워있는 사람을 영영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산길의 돌밑에는 한씨 집안과 윤가의 일을 다투게 할 두 가지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에 따라 이 집안의 죄가 묻힐 수도 있고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이 등잔불 아래 앉아 있을 때 제문이 다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문은 평소처럼 술기운을 띤 얼굴이 아니었고 누이를 야단치러 온 오라버니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제문은 방문을 닫고 다연 앞에 마주 앉아 다연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그자가 너에게 무엇라 했는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보아라. 그 일에 따라 이 집안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다연은 오라버니의 그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얼굴 안에는 평생 없던 두려움이 깔려 있었고 그 두려움은 누이가 입을 잘못 놀려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감춰진 문서 한 장을 보고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문이 두려워하는 것이 누이가 아니라 누이의 입에서 나올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연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문이 다연의 방문을 닫고 마주 앉은 그 밤, 다연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의 손에 종이 조각이 있었으며 그 안에 윤가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는 데까지만 말했습니다. 나무 폐의 문양도 폐가가 어디인지도 두 가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문은 다연이 더 알고 있다고 보고 다그쳤으나 다연은 어머님께서 윤씨라는 성을 입에 올리지 말라 하시던 그 한마디만큼만 거듭 말했습니다. 제문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누이의 어깨를 짧게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에 가 본 적이 있느냐? 다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폐가까지였습니다. 제문은 더 묻고 싶은 얼굴이었으나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듯한 헛기침 소리가 들리자 이를 악물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문이 사랑채로 다시 들어가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다연은 오늘 밤 안으로 결단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대로 마당 밖을 나서지 못하는 몸이 되면 산속 바위 틈의 이허는 며칠 안에 굶주림과 열로 죽을 것이었고 산길 돌밑의 두 가지도 사람들이 산길을 다시 훑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안전하리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연은 이헌의 상처를 갈아맬 마른 천과 낡은 겉옷 하나를 챙겨 한 채 뒷문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바위 틈의 이헌은 어제보다 정신은 또렷했으나 입술이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연은 새 약재로 천을 갈아주고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한 모금씩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옆에 앉아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채에서 윤가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어두워지셨고 오라버니의 얼굴도 변했습니다. 강진사댁 청지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집안이 함께 그쪽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현의 눈에는 흐림이 거의 가시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올 말이 가져올 무게를 이미 셈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낭자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현은 자신이 잘하며 들은 말과 훗날 옥에서 풀려난 노인에게 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엮어 오래전의 일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시절 한씨 집안과 윤가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윤가의 안주인은 다연의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분이었고, 윤가의 주인어른은 다연의 부친과 함께 글방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의 강진사댁이 관아에 큰 곡식 일을 맡아 하다가 관곡을 빼돌린 일이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강진사댁은 자기 죄를 덮을 사람이 필요했고, 그때 다연의 부친이 빚 때문에 강진사댁의 발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진사댁은 다연의 부친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강진사댁의 죄를 윤가의 주인어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에 한씨 집안이 이름을 빌려주면 한씨 집안의 빚을 정리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연의 부친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윤가의 곳간에 곡식이 옮겨졌고 한씨 집안의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윤가의 주인어른은 관아에 끌려가 모진매를 맞고 옥에서 죽었고, 윤가의 안주인은 그 일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어린 아들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연의 어머니는 그 일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윤가의 어린 아들을 자기 친정 쪽으로 빼돌려 멀리 보냈고, 그 일을 부친에게 따져 묻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초 일에 더 깊이 들어가고 다연을 데리고 산을 다닌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산 속에는 어머니가 윤가의 안주인과 함께 캐던 약초 자리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현은 말 끝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빼돌려진 어린 아들이 저였습니다. 어머님의 친정에서 자라며 윤이라는 성을 숨기고 살았고, 자란 뒤에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 어머님의 죽음도 저의 삶도 사람의 자리에 놓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어머니의 그 저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엌문을 닫던 어머니의 손과 윤씨라는 성을 입에 올리지 말라던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비로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어떤 무게였는지를 다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현은 자기 얼굴의 흉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 자국은 그 길에서 얻은 것입니다. 옥에서 풀려난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옥에서 아버님과 함께 갇혀 있던 분이었고, 아버님이 누명을 쓰던 그 자리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분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느 해 강진사댁 사람들에게 다시 끌려가는 길에 제가 그 노인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이 제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제 손 위에서 숨을 거두었고 죽기 전에 한 가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현은 다연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 패와 종이 조각입니다. 두 가지는 강진사댁의 죄를 가리킬 거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나무 패에는 그날의 창고 표식이,
종이 조각에는 증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연은 자기 옷섭을 만졌습니다. 두 가지는 지금 옷섭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길의 돌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자리를 다시 머리에 새기며 이헌에게 물었습니다. 관아의 사람들 중에 그 일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헌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 마을의 관아는 강 진사댁의 줄에 묶여 있어 어렵습니다. 다만 군 안에 큰 관아에 그 시절의 일을 기억하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앞에 그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윤가의 일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연은 길을 셈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강 진사댁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산속에서는 이헌의 몸이 길을 견디지 못할 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집안이 곧 사람을 풀어 산을 다시 훑을 것이었고 그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묻힐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이헌에게 하룻밤만 더 기력을 모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길 돌밑에 두 가지를 옮기고 군 안에 큰 관아로 갈 길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당에 들어선 다연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직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혼자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사랑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연은 평생 한 번도 아버지 앞에 길게 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그날만은 자기가 들은 것을 또박또박 풀어놓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본 것 가운데 한 부분은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산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윤가의 피부치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윤가의 주인 어른이 강 진사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옥에서 죽었고 그 일에 우리 집안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윤씨라는 성을 입에 올리지 말라 하셨던 까닭도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다시 다툴 만한 물건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헛소리라며 다연을 꾸짖으려 했으나 윤가의 주인 어른과 다연의 어머니 이야기가 이어지자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연의 얼굴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노여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오래 덮어둔 이름 하나가 마루 한가운데 놓인 듯 사랑채 안의 공기가 멈춘 듯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만에 말 같지 않은 한마디를 입 밖에 냈습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다연은 자기 입에서 나올 답을 미리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바른 사람 앞에 놓이는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연의 얼굴을 보다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도 노여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사도 빚도 이 일 앞에서는 작은 일입니다. 윤가의 일은 우리 집안이 짊어진 죄이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연이 사랑채를 나설 때 마당 한쪽에 제문이 서 있었습니다. 제문은 다연이 사랑채에 들어간 뒤로 마당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그 옆에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셈하는 표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문은 다연의 어깨 곁에서 짧게 말을 던졌습니다. 내 편을 들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강진사 댁에 모든 것을 맡겼다가는 우리 집안도 끝장이다. 군 안관하러 가는 길에는 그 집안의 눈이 깔려 있다. 내가 움직일 생각이라면 사람 하나는 붙여두마. 다연은 재문의 그 한마디를 받았습니다. 받되 자신이 가야 할 자리만은 자기 발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산속 바위 틈에 이현과 산길 돌밑에 두 가지와 사랑채. 마루에 몸을 접고 앉은 아버지를 하나의 진실 앞에 세우는 일은 다연 자신이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끝내 풀지 못한 그 무게를 살아남은 둘째 딸이 자기 손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다연은 마당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을 올랐습니다. 재문이 붙여두겠다 한 사람은 마당 어귀에서 따로 다연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연은 그 사람에게 산 아랫길에서 군 안관하의 길목만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산속에서 두 가지를 옮기고 이현을 일으키는 일은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연은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소나무 뿌리 밑에서 천에 쌓아둔 나무 패와 종이, 조각을 꺼냈고 두 가지를 옷성 가장 안쪽에 넣고 바위 틈에 이현에게로 갔습니다. 이현은 다연이 다가오자 먼저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옆구리의 상처는 굳어 있었고 마른 걸음은 무리였으나 부축을 받고 길을 갈 정도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이현의 어깨를 받쳐 일으키며 짧게 말했습니다. 산 아래의 길을 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군 안관하까지만 닿으면 그분 앞에 두 가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현은 짧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 그늘을 따라 내려갔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묵은 길로 마을 어귀를 비껴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길은 강진사 댁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다연이 어머니에게 배운 산길은 그 큰 길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재문이 붙여둔 사람은 산 아래 말 한 마리를 끌고 와 있었고 다연은 이현을 그 말에 태운 뒤 고삐를 잡고 군 안의 큰 관아로 향했습니다. 군 안 큰 관아에는 군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 관곡 장부와 오간 기록을 손수 다루던 늙은 아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전은 윤가의 주인 어른이 끌려가 죽은 뒤로 마음에 의문 하나를 끝내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현의 흉터난 얼굴과 그가 내미는 나무 패를 보고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군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늙은 아전은 그 자리에서 그 시절의 오간 기록과 관곡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강진사 댁의 관곡 장부, 윤가의 곳간 장부, 한씨 집안의 이름이 들어간 증언 자리에 기록이 함께 펴졌습니다. 한씨 집안의 사람이 윤가의 곳간에서 곡식을 보았다고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강진사 댁의 곡식 창고 표가 새겨진 나무 패는 그 한 줄을 거꾸로 뒤집는 물건이었습니다. 군수는 장부와 나무 패를 번갈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강진사댁과 한씨 집안에 사람을 함께 부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군 안관하의 마당에는 강진사댁의 주인과 청직이 한씨 집안의 다연의 아버지와 재문이
함께 끌려와 섰습니다. 마을의 사람들도 멀리서 그 마당을 지켜보았고 평생 다연을 두고 양반가의 딸 같지 않다며 입에 올리던 친척들도 그 가운데에 섞여 있었습니다. 군수는 마당 가운데 나무 패와 종이 조각을 펴두고 이헌을 그 곁에 세웠습니다. 이헌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또박또박 밝혔고 자기 얼굴의 흉터가 어떻게 생긴 자국인지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욕보이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오래전 옥에서 죽은 한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자리에 다시 두려는 자리입니다. 다연은 이헌 옆에 서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차례로 풀어놓았습니다. 산에서 사람을 발견한 일과 그 사람의 손에 든 2가지를 본 일과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때 윤씨라는 성을 입에 올리지 말라 하시던 그 한마디를 다연은 떨림 없이 말했습니다. 강진사 댁의 주인은 처음에는 한씨 집안의 둘째 딸이 무엇을 안다고 이런 자리에 섰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그날의 곡식 창고 장부와 나무 패의 표를 나란히 펴 보이자 큰 소리는 곧 자리를 잃었습니다. 강진사댁은 그날의 관곡 비리뿐 아니라 그 죄를 윤가에게 뒤집어 씌운 일과 그 일을 덮으려 이헌을 산으로 몰아넣은 일까지 묻혀있던 자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다연의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도포 자락을 거두어 잡으며 빚쟁이 앞에 머리를 숙이던 그 사람이 그날만은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강진사 댁의 손을 잡은 일과 윤가의 주인 어른을 두고 거짓 증언의 자리에 선 일을 그대로 풀어놓았고 그 일을 끝내 막지 못해 마음을 앓다 떠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한 번 입에 올렸다가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재무는 그 옆에 서서 사랑채의 오래된 문서를 우연히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일과 그 두려움 때문에 누이가 진실을 밝히려는 길을 막으려 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군수는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진사댁은 관곡을 빼돌린 죄와 한 사람을 거짓으로 옥에 넣어 죽게 한 죄를 함께 물어 가산을 거두고 큰 벌을 받았습니다. 다연의 아버지와 재무는 향안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더는 양반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죄를 말하고 자기 자리에서 숨지 않은 점이 받아들여져 옥살이는 면하고 마을을 떠나 다른 자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큰딸 서윤의 혼사는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평생 곱고 얌전하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온 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한 혼사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살아갈 자리를 찾겠다고 말했고 친척집 한쪽에 몸을 의지하며 바느질과 길쌈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평생 다연을 업신여기던 친척들은 그날 이후로 다연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그들에게 모진 말을 보태지 않았고 친척집을 오갈 때마다 약초 한 줌을 얹어 두었습니다. 윤가의 주인 어른의 이름은 오간 기록에서 풀려났고 그 이름은 다시 윤가의 위패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헌은 어머니의 친정 쪽으로 넘어가 있던 윤가의 작은 자리를 다시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흉터난 얼굴 때문에
평생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온 이헌이 그날만은 그 흉터를 거두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가 누군가를 살리려다 얻은 자국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고 흉악하다 하여 멀리하던 손길을 거두었습니다. 다연은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약초 자리는 다연히 그대로 이어다녔고 마을에 병든 사람들이 다연의 손을 찾는 일은 전보다 더 잦아졌습니다. 다연은 산 아래 작은 약방을 하나 열었고 이헌은 그 옆에 자리를 잡고 그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약속의 말도 화려한 잔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윤가의 안주인과 함께 캐던 그 약초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오르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흉터를 따로 묻지 않은 채 함께 산을 다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한시 집안의 일을 두고 한 가지를 입에 올리고는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까닭을 따지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한 사람이 그 한 번의 손길로 한 집안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자리에 다시 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체면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왔고 진실 위에 선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밤에 듣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